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가히 추석 잘 지내셨으리라 봅니다만은 오늘 특히 이 시간대에는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보실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황교안 후보님을 모시고 좀 더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뵈니까 이제 아주 친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가위인데 오늘 뭐 특별한 또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좀 댁에서 좀 쉬셨습니까? 뭐 많은 행보는 아닌데 예. 중요한 행보들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좀 길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날이 되면은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파출소, 또 소방서 이런 곳들이 이제 국민들은 연휴지만 이분들은 더 긴장을 하시는 때죠. 그래서 그런 곳을 다녀와서 좀 격려도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주의할 것이 이분들의 일을 방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이분들을 좀 따뜻하게 격려하는 이런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또 연휴 첫날에는 서울역에 가서 귀성하는 분들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뭐 귀성 때마다 이제 저를 보고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뭐 오늘도 여전히 뭐 젊은 분들이 여러 분 와서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사진을 좀 찍자고 그래서 같이 찍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저녁에는 연휴 첫날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그 모임도 가졌고 또 유튜버들하고도 함께 모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임진 각에 있는 망배단에 가서 실양 어르신들을 뵀습니다. 또 탈북민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이런 분들의 한이 풀릴런지 정말 안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 좀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일정도 하나 있었는데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노래를 시켜서 노래도 불러보고 저 아내와 함께 이렇게 뭐 즐거운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방송이 얼마나 됐습니까? 시간이? 1시간쯤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닌데 뭐 이렇게 힘드셨겠네. 댓글 올라오는 거 읽으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예. 공 박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황 후보님 저는 이제 생각이 세상이 또 그렇게 그런 실방송을 좋아하니까 또 그게 맞춰서 한 번, 두 번 할 때는 좀 어색하지만 이제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익숙할 거니까 좀 많이 하시면은 보통 방송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의 조언을 감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세월이 가면은 또 추석 연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이제 기억 창고 속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송편이죠, 뭐. 송편이죠. 예, 그 옛날에는 그 명절 때만 특히 이제 이 한가위 때는 친척집들 돌아다니면서 송편 빚고 먹고 나누고 가져갔던 이런 기억들 납니다. 원래는 다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 거죠. 중고등학교나 다 유소년기를. 그렇죠. 저희 이제 부모님들께서 황해도에 사시다가 피난 오셨는데 피난 오신 뒤에는 주로 서울에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난 온 분들도 많지를 않아요. 많지 않아서 뭐 그 오신 분들도 대부분 다 서울 아니면 안성에 또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하. 대개는 뭐 거의 다 이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지역을 또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는 걸로 알고 계는데 어떤 지역에서 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영남권 전역을 좀 둘러보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부산, 또 울산, 경남까지 전반적으로 좀 다녀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녀오면서 우리 여러 당협들을 방문했고요. 당협에서 우리 당원들도 만났고, 또 가는 지역마다 지역의 의미가 있는 곳을 들러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 대구 같으면 이제 그 대구 시내 그 거리 투어 공간이 있습니다. 예. 이제 3.1운동 발원지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운동을 벌쳐왔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서 저도 또 그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우선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제인가 이제 저는 뭐 상당히 그 황교안 후보님이 쓰시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 글이 짧고 현안 과제에 대해서 황 후보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또 필요한 경우는 공병호 TV에서도 이제 소개도 하고 이러는데 요 한 며칠 사이에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런 성남 대장동이죠. 예, 거기에 관해서 조금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사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그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개발 차익이 한 3,400억인가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톤 보니까 굉장히 강경한 그런 논평을 내셨던데 그 문제를 과거에 이제 수사도 많이 담당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많은 오랫동안 검찰 있어 봤지만은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뭐 배당금만 4,040억 원을 가져갔다고 하고요. 예. 그 외에도 분양 수익 이런 것도 뭐 2,350억 정도, 예. 그러니까 6,300억 정도가 넘는 그런 수익을 본 사안이죠. 예. 이재명 지사는 성공한 공영개발이었다고 그러던가요?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 뭐 이런 그 자산관리 회사라고 하는데 이것과 6%의 지분을 가진 SK증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40억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공영개발이겠습니까? 분당과 판교 지역에 택지 개발을 하는데 무슨 불이익이 예상되길래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계약을 했겠습니까? 그 민간 개발도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분명합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 화천대유가 분양 수익을 올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50억에 해당합니다. 총 6,300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는데 이게 무슨 공영개발이겠습니까? 그 이재명 지사는 정말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있다면은 공직과 후보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1원이라도 밝혀지면 사퇴가 아니라 구속해야 될 사안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지금도 뭐 1원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얼마를 받았니 안 받았니가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헐값에 강제로 수용해서 그 정도의 장난을 쳤으면은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건 범죄의 이 본안의 사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뭐 실제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면 될 일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의 민낯을 이번 기회에 보시게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개발 차익 같은 경우는 마땅히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수익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특정 업체에게 저는 한 3,6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총액이 한 6천억 정도가 상당히 되는 모양이죠. 뭐 6,300억 정도. 예. 그냥 덮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덮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정권이 호도하려고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정권이 호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무리 검찰, 경찰이 문재인 정권에게 정말 이렇게 휘둘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정의는 밝혀질 것이고 만약 안 밝히게 된다면, 안 밝히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정권 교체 이후에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재난을 당할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저는 나름 그나마라도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오늘 좀 이제 첫 시작을 조금 아주 하단 그런 주제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우선 뭐 가장 큰 현안은 1차 컷오프에서 사실 지금 언론이라든지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쪽에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8명 컷오프를 이제 뭐 그거는 통과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또 세상이라는 게 모르니까 그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10월 8일이 2차 컷오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0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2차 컷오프를 이제 4인 안에 드셔야 되는데 지금 뭐 민심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4인 안에 드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좀 향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후보, 특히 범야권의 후보 중에서는 제가 그런 조건을 갖춘 후보다 감히 그렇게 자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마음이 본질을 볼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본질을 보면서 저에게로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또 지지해 주셔서 지난번에 1차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범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선 후보 경선은 곡절과 파란이 참 많지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국민 여러분의 뜻을 살피는 그런 경청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시대 정신을 실천하는 이런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국 나라를 되살릴 인물이 누구냐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총체적 난국 상황인데 이런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또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누군가 판단하실 겁니다. 보수 통합을 이뤄서 경선의 후유증을 가장 적게 하고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이 누군가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 있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황 후보님 같은 경우는 행정 경험들이 좀 풍부하니까 조금 안정감이라든지 중후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캠프에서도 좀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 말씀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지금 중요한 리더십의 요건은 위기 극복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빠졌을 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이 사실은 그런 경험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후보로서의 일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거하고 상당히 많이 괴리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론조사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니까 앞으로 이제 2차 컷오프까지 조금 더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그 박차를 가하는 뭐 그런 계획이라든지 좀 뭐 작전까지는 공개하실 필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지지율을 좀 더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지율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답이 잘 없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는 초지일관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매진할 것입니다. 그 온몸을 던져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이 국민의 비정상적인 삶, 지금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이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강한 의지와 또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 저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행동하는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뜻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외면해도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4.15 부정선거 이슈도 결국 같은 차원입니다. 선거의 정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들 꺼려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진심을 대변하는 후보는 결국 이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 두어 달 가까이 국민들의 지지가 서서히 이제 가열되고 있는 이런 느낌을 몸으로도 느낍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저의 길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들어가서 그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에 큰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야기인데, 참 그 4.15 부정선거 문제를 뭐 일반인 시각, 저희처럼 논평하는 사람에서는 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참 그게 뭐 정치 안 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입장에서 민심의 그런 아우성을 반영해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해결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건 정말 참 뭐라고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게. 그래서 지금 뭐 내놓으라는 그런 후보들도 다 그냥 주저주저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본질에 계속해서 충실한 그런 뭐 행보를 계속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라든지 가벼움이라든지 경박함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시대지만, 점점 그 많은 분들이 저분은 좀 다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악기로 따지면 첼로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예, 중후하게 그냥 저분은 이렇게 손해가 좀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저 길을 계속 가야 될 길이면 가야 되구나. 그렇게 아마 지금 이 댓글 창에서 떠오른 그런 이야기들도 대부분 믿을 수 있다, 믿음이 간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유권자 한 사람은 또 시민 한 사람으로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거듭 또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점점 그 사안이 이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들 그렇게 다른 똑똑한 후보들이 다 그 문제에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애잔함도 들지만 반대로 또 황 후보님이 참 그 부분에 정말 소신 있게 용기 있게 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들으시죠?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그 1987년도에 처음 공안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이제 13대 총선 때였습니다. 뭐 그때도 지금 못지않게 이렇게 부정선거 이슈가 범사회적으로 많이 현안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뭐 제가 뭐 30년 넘게 부정선거 간첩 잡는 일, 그 공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일에 이제 전념해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선거 전문가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뭐 선거사범 수사하면서 실수했던 일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수수방관한다고 하면 결국 대한민국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라도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당원이든 당원 아니든 정치하는 사람이든 아닌 분들이든 제가 생각하는 지난 그 4.15 총선의 부정 행위들, 부정선거라고 하는 증거들을 제가 쭉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뭐 거의 7, 80% 이상이 그건 부정선거라고 동의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 정치권이 이런 말씀을 오히려 하셔서 하시니까. 뭐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남들이 막 못한다면 정말 부정선거 많이 다뤄온 제가 앞장서서라도 대한민국의 그 정의를, 선거 정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다음 선거도 없고 저는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요즘 이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4.15 그런 총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그런 뭐 노력해 오신 분들이 많지만 황교안 후보가 직접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제 세상에 이게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발언하면서 저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렇게 진중한 양반이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정도면 저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계속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1차 컷오프와 이후에 이제 1차 토론회에서는 뭐 상당히 선전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1차 토론회를 보십니까? 아쉬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뭐 최선을 다했고요. 또 평가는 이제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뭐 저로서 이제 아쉬운 점을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뭐 이렇게 또 공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제 참모습 이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막 보여드리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이슈에 거의 집중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정선거의 양상에 대해서 아시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명의 후보가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충분한 시간을 갖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후보 간의 토론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계가 개선되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개선되면 국민들께서 후보들을 평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차 컷오프까지 또 여러 차례 그런 방송 토론회가 남아있는 걸 하는데 몇 차례 정도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5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5차례. 이제 그럼 시작을 했고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
연휴 끝나면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토론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행 방식도 1차하고 비슷하게 진행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또 진행 방법을 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전반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뭐 정보가 긴밀하게 잘 공유가 안 돼서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이렇게 공보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대로 잘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실망 대신에 신뢰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좀 더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 온 사람들은 뭐 이번에 이제 황교안 후보가 그런 손푯말의 그런 증거물들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공영방송에서 4.15와 관련된 부정선거가 언급이 처음으로 그렇게 언급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상당히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편말을 직접 보여줘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 전날 그 아마 스케줄이 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할 시간은 짧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부정선거 이슈에 그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말로 설명을 합니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토론회 하는 날 아침에 부랴부랴 제가 이제 그 판넬을 좀 들고 그림으로 설명하자. 말이 아니라 그림으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불과 뭐 한 서너 시간 만에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보여드렸는데 틀린 거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두 장 사실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림도 못 넣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저는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되게 그 토론회라는 것이 뭐 말로 하는 것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각 자료를 하니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뭐 그것을 완전히 그냥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그런 방법 구상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판에 이제 바로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날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서 네.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황 후보님도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변신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빨라졌죠.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거가. 뭐 전에는 사실은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결정이 늦어지는데 예. 최근에는 아주 그 정예 부대가 사실 움직이고 있어서 예. 의사결정 오히려 신속해졌고 또 뭐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거꾸로 됐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예리하게 뭐 사물이나 현상을 보니까 지금 이제 그냥 웃으시면서 막판에 그냥 그렇게 상황 판단을 해서 바꾼 거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황 후보님이 근래에 보이고 있는 그런 행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저렇게 저분이 순간순간 상황 변화에 따라 저렇게 긴급하게 또 상황을 바꿀 수 있구나. 누가 정치인 토론하는데 손팻말 들고 무슨 데모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주얼 자료가 이번에 뭐 엄청난 그런 광고 효과가 있었고 또 이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그런 상당히 좀 잘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박수도 보내고 또 칭찬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뭐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4.15
이 소위 부정선거, 선거 무결성이라는 부분에 이제 많은 화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또 유권자나 시민들 가운데서는 황 후보님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그런 비전, 저는 뭐 뚜렷하게 정상국가라는 그 한 단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정책 부분에 대해 좀 전달되지 않은 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또 별도 편집에 또 내보낼 테니까 이 정책 구상은 내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총리 그만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으로 많은 전문가들, 우리 학자들하고 공부 모임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스타디들이 있었고 또 정리된 부분들도 있지요. 또 우리 제가 당 대표 시절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당 대표 시절에 국민 살리는 경제 이론, 민부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게 책은 180페이지 정도로 정리된 책인데 거의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모든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을 다 만든 겁니다. 맨 처음에 한 1000몇 페이지 만든 건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줄여서 180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봐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탁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김광림 의원이 주도하고 네. 학자들이 학자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국민 평화 이론, 민부론을 만들어서 또 우리 흔들리는 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핀 마이크 들고서 끼고서 발표도 다 했어요. 그때 국민들 다 이제 또 잘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광화문 집회를 했니 뭐 투쟁만 했니 대안이 없니 있니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19년도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선거 앞두고 선거 공약 아닌 정책을 냈던 당은 우리 당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사실은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 직후에 부산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그때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성장 이론 대신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론을 이야기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거 참신하다, 좋은 정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다시 귀경해가지고 집 콘서트, 네. 집 어떻게 마련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당이 주관하는 이제 비전 발표회, 또 뭐 후보별 3대 정책 공약 발표회, 뭐 이때도 제가 그 몇 가지 정책을 냈는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만들겠다 하는 정책도 냈고 또 국민 살리는 희망 경제라는 이슈 아래 깜놀 10억 벤처 배틀을 하겠다. 매일 10억씩 상금을 주는 배틀들을 매일 출범시켜서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 없는데 일자리 만들어내고 국민들 희망 없는데 정말 희망을 가지고 활기찬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게 아무도 내놓지 않은 공약이지요.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그러고 제가 요즘은 이제 부정선거 예방 대책에서 이제 네.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던지고 있죠. 네. 저에게 그 정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저 선동에 의해서 그런 프레임 씌우는데 같이 이제 좀 흔들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도 10대 핵심 공약 또 50대 정책 공약을 발표문까지 사실은 다 준비하고 발표할 시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어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정책 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속속 선을 이제 보일 것으로 보고, 우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이제 황 후보께서 그런 이제 정말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이제 거론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4강을 통과하고 4강을 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 반드시 우뚝 서야 된다. 그런 열망이나 예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특히 이제 1차 토론에서도 그런 홍준표 의원, 홍준표 후보에게 이제 질의를 던진 내용이라든지 또 윤석열 후보에게 던진 그런 질의 내용은 그 자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고, 저는 또 그걸 별도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인상적이었는데, 어땠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두 분의 반응이 돌아온 거,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그분들이 반응이 원래대로 돌아온 건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죠. 그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토론은 좀 준비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누구에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돼 있던 분들이 이제 한 분은 홍준표 의원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윤석열 의원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4.15 부정선거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이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는데 동의하시느냐 이렇게 여쭸더니 뭐 본인이 좀 다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시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사실은 잘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에 너무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또 뭐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다른 얘기를 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본인이 총장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면서 부정선거 논란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현직에 있을 때는 뭐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다소 전향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뭐 후보도 이제 유력 후보 가운데 손에 이제 꼽히시는 분이니까, 그 이제 홍준표 의원이 심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번에 인천 시당 방문한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했고, 그런데 이제 황교안 후보가 그날 1차 토론에서 질문에 던졌을 때 저는 그냥 홍준표 의원이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뭐 전혀 엉뚱한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질문 예상을 못했겠죠. 어땠습니까? 뭐 동문서답 비슷하게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또 질문할 거, 또 제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주고받기보다는 다른 얘기들을 나눈 거죠. 예. 그런 뭐 하여튼 또 이게 또 홍준표 대표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하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그냥 조금 조금 더 좀 뭐 선관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뭐 책임질 수 있는 또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도 지내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시민들, 양식 있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섭섭한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예. 당신들이 해결 안 해주면 그럼 우리가 그럼 해결해야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세금 받아가지고 정당 보조금도 많이 받는데 당신들이 해결해 줘야, 노력해야 될 문제를 그렇게 다들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생각해도 참 너무 답답했습니다. 저는 약간이라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 이슈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막아내고 지켜내고 고쳐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좀 더 이제 아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과 또 우리 당의 정치권의 지난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저의 유불리, 저 개인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선거가 조작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민주주의 기본 틀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거 그렇게 가볍게 지금 그건 작은 이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건 정말 제가 식자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 해결하지 않고 내년 대선에서 이기겠다. 내년 지선에서 이기겠다. 이건 정말 무모한 일이고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내년 지선에 대선에서 이기고 말고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 너무나 부정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주의 그 자체가 선거인데 그 선거를에서 엄청난 그런 조작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동문서답을 하니까 그 좀 이렇게 점잖은 분 모시고 인터뷰하는 중에 이렇게 좀 소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인 거죠. 그냥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을 갖고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음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신들도 그냥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건국이 이래로 얼마나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선거, 비밀선거, 이 자유선거라는 부분을 성취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일군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지고 그냥 난장판이 됐는데 그거를 제1야당의 대통령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그걸 침묵한다? 이건 내 정신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이슈인데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그 이야기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는 100점 만점에 저는 한 60점 정도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검찰총장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총장 직접 안 해보셨지만 검찰총장에 또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그 검찰총장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4.15 총선 이후에 되게 선거가 있고 전에는 되게 이제 그런 선거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국 차원의 그런 주요 회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선거가 마치고 나면은 선거 사범을 일제 단속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일단 지금까지 관례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검사들의 7, 80% 또는 8, 90%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검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휘둘리지 않았던 부분이 선거 영역입니다. 과거에 87년 6.29 선언 이전에는 많은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러나 6.29 이후에, 6.29 선언 이후에, 제가 이제 6.29 선언 이후에 11월 달에 이제 그 공안부에 갔습니다. 그 이후는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 기억에는 총장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29 직후에 얼마 동안은 이제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80년, 90년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굉장히 선거 사법 수사가 공정해졌습니다. 원칙이 딱 잡혀가지고 지금 선거 사법보다 원칙이 더 명확한 그런 그 분야가 없습니다. 그 뭐 거의 뭐 얼마 받으면 뭐 얼마 어떤 거짓말하면 뭐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정해가지고 정말 법대로 했습니다. 다른 영역도 법대로 잘 했겠지만 제가 경험한 우리 공안 영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장도 사실은 좌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선거의 정의가 지켜졌던 건데 이 정부 들어서부터는 그래요. 선거가 완전히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루킹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권의 출발부터가 그랬고 울산시장 선거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뭐 제가 듣고 알기로는 청와대에 여러 파티의 사람들이 관련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고 지난 4.15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정의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이제 선거 정의는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총장 한 사람이 아니라도 잘 지켜왔던 선거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날 윤석열 후보 이제 답변, 황교안 후보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제 대부분의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2020년 4월 17일부터 이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다음 달에는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 그 다음 달에는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놓는 데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음에 이제 권력이 교체가 되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규명이 되겠지만 검찰이 그렇게 선거사범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던 것도 상당한 저는 책임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주 간절하게 바랬거든요. 다음 달에는 분명히 액션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그러나 이 엄청난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현직 검찰총장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그냥 이런 방구도 없이 어떤 종류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마 민경욱 전 의원만 한 17건 이상 정도로 아마 고소고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이제 언급을 안 했지만 저는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두 분이 질의하고 응답했던 부분만 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될 당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뭐 한 5, 60점 정도는 그냥 답변이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두 분을 막 깔아뭉개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제로 이 청주시 상당구의 윤곽금 후보 이게 또 이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연기가 된 게 아니고 참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보는 것은 이 부정선거를 그냥 덮으려고 하는 사람의 측에서는 회유라든지 또 거래라든지 그런 협박 같은 것이 상당히 성행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예상을 해왔는데 이번 건도 이제 원고 측에서 아마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 그런 짐작이 가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8월 11일, 10월 1일로, 10월 1일에서 그 다음에 3월 이후로. 저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법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은 없었고 또 이 선거 사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아닙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면 좋다? 아닙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반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법을 논하는 분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무슨 뭐 임의 규정이니 훈시 규정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변명을 해가면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 때 누가 이걸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끝내라고 180일 날짜까지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 처리해라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처음 날짜 잡았던 게 제 기억에는 8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청주 그 상당 상당부. 구 예. 맨 처음에 8월 10일로 알고 있었어요. 이제 처음이 6월 28일 그 민경욱 의원 선거구였죠. 예.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 그 부정이죠. 불법 투표용지들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10일 날 더 많은 자료를 좀 보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을 알았는지 이거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10월 1일. 그때까지만 해도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1일 날 하기로 했던 거를 내년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180일 이내에 하지 못해서 이제 지체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또다시 거의 180일 그 가까운 그 이후로 그것도 다음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이번에 뭐 다시 연기한 이유가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그 9월 1일 날 정정순 예. 당선인 이것에 대해서 당선 무효와 재선거 사유를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재선거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검증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이렇게 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초등학생 반에서 하는 모의 재판을 하는 건지 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당선 무효하고 재검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정투표와 선거 공작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앞으로 있을 재선거 결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정말 애들도 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결국 처음 연기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지금 짜놓고 각본 따라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법원 또 선관위 법치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재검표를 지금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야합과 공조의 형태로 취한 모습을 아무런 부끄럼 없이 이렇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실시해서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또 선거 조작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자, 공범입니다. 증거인멸과 인천연수울 재검표 과정에서 가짜 투표용지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변호인들하고 현장에 참여한 분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찍지 마라. 우리가 다 찍어서 나중에 보여주고 또 필요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우리 원고들은 당연히 이거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주고 있길래 물어봤답니다. 변호사가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이미 다 파기했다. 그 사진들 다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 본래 찍었던 사진사는 나중에 원고 측에 자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다 삭제해버렸어요. 정말 그 무도한, 이게 정말 그 사진사가 자기 판단을 했을까? 뭐 정말 삼척 동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더 이상 가짜 투표용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뭐 막기 힘들게 되니까 뭐 아예 그냥 재검표를 안 하기로 이렇게 작정하고 꽁무니를 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법원 또 선관위가 저렇게 망가졌는지 정말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참, 말씀을 하시니까 뭐, 말이 이제, 뭐 이렇게 일 같은 일을 해야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 같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두 눈으로 목격하니까, 이제 그 청주시 상당구의 윤곽금 후보만 하더라도 8월 10일 날 정해졌고, 그것을 대법원 특별일부의 김선수 대법관이 코로나 핑계로 10월 1일까지 했고, 그 사이에 그 현직 국회의원인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 무효가 됐고, 이제 그런 것을 다 스케줄을 주도한 사람이 아마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김상환 대법관인 것 같고, 그 김상환 대법관이 대법원 특별 2부에서 인천 연수골 사례를 400일 이상 정도 뒤로 끌어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120여 건이 지금 넘는 그런 그 대법원 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는 안 할 생각이고, 이러면 대한민국이 이게 그 소위 법의 지배라는 거가 완전히 훼손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망가져버린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만든 나라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와해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뭐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는 짓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은 예전에도 뭐 부정선거 이슈가 많이 나왔죠. 막 그런 때에도 대법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만큼은. 하다못해서 하급심의 일부가 흔들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법원만큼은 이게 공정성의 시비가 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원까지도 부정에 가담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주도한 거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 할 정도로 뭐 정말 우리 공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이 대법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의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리라고는 뭐 제 생전에 한 번도 이런 걸 꿈을 꾼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이제 선거무정이 발생을 했으면은 야당이 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야당이 이렇게 약체인 상태, 그게 지금 젊은 당대표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그리고 일체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그럼 우리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으면, 일어난 사실대로 인정할 수 없으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을 우리가 본 사실, 그러니까 전번에 황교안 후보께서도 진모 교수하고 할 때 그 말씀 잘 하시대요. 내 눈으로 봤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걸 내가 가서 봤습니다, 실제로. 재검표 현장에 가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서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어요. 서가지고 제 눈으로 다 봤어요. 보고 재검표하는 직원들에게 묻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그런 사례가 있니 없니 뭐 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논박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근거를 토대로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은 증거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우리 진 교수 말씀이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이거 저 현명하신 분이 또 말씀도 잘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죠. 저렇게 이 부분 이해를 못할까? 똑똑하고, 그건 일부러 안 믿으려고 생각하고 작정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뭐, 또 저도 방송에서 많이 인용을 하니까 그런 통찰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딴 거를 몰라도 그냥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니 그 젊은 당대표 이야기처럼 토론을 가지고 사실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증거물로 축적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 안팎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계속 주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황 후보님은 어떤 식으로 그거를 바라보십니까? 이제 뭐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 당선이 된 분들은 이거 뭐 굳이 선거 무효라고 얘기해 봐야 이제 도움이 될 일이 없겠죠. 오히려 뭐 좀 불편한 일이 생기겠죠. 안 되신 분들은 힘이 듭니다. 이거 저 선거 무효 소송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않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계속 끌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소송 하겠다고 하는 분들 뭐 정말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막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의 반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불의를 보고서도 그냥 침묵한다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큰 정치를 하려면 불의를 보면 앞장서야죠. 그리고 불법을 보면 싸워야죠. 말로만 아니라 필요하면 좀 현장에도 나가고 부딪히고 해야죠. 뭐 제가 장관 시절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제가 청구했을 때는 다들 내가 좀 무모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확신을 14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 있어요. 근데 무모하다고 하고 다들 외면한다고 해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통령께 제가 독대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이 1시간 넘게 설명을 듣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합시다. 준비해 주세요. 이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됐다면 정권이 흔들릴 사안이거든요. 정당을, 국회의원이 5명 있는 정당을 해산해 버린다.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렇지만 제가 명백하게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이다. 증거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제가 나서서 장관이 법원이나 뭐 헌법재판소나 법정에 서는 일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으로서 선 거 외에는 이렇게 원고로 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안 된다고 하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제가 이제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우리 팀들이 좀 용기를 내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섰던 거고, 지금 이 부정선거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법 선거가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사실은 저는 뭐 2010년대부터 이런 이제 부정선거가 어떻게 보면 전산화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조작되고 준비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요.
이 대선도 그냥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 게 보이는데 예. 어떻게 이거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홀로 광야에 선 이런 마음으로 그 법정에서 증거를 토대로 해서 그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참, 지적하신 것 중에서 불법과 불의에 침묵하면은 정치를 왜 해야 되냐 이야기죠. 보통 시민들이야 생업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익을 쫓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그걸 도맡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또 절박감이 참 양식 있는 한국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그런 정치인들 보면 실망한, 물론 다 이유라는 있겠습니까? 뭐 정치를 계속 하려면은 선관위하고 뭐 그렇게 또 뭐 무리한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뭐 민주주의 자체를 그냥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조직적인 그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국민의 힘 차원에서 침묵을 하고 대법원이 그냥 그것을 그냥 덮는데 그냥 1등 공신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그래도 좀 황교안 후보마저도 거기에 침묵을 했으면 참. 저는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온 이상 그 만일 정말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선관위가 증명하면 됩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또 법원이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 재판하느라고 자료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증명하면 되잖아요.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증명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증명은커녕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또 재검표 연기하고 이래 꼬리 빼고 있거든요. 부정선거에는 당연히 분노해야 됩니다. 뭐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 용기와 비겁,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4.15 총선 과정의 재반 불법 행위들이 법정에 서도록,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역사의 법정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 대표를 하실 때는 그 보수 통합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역점을 많이 두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찬반이 있죠.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좀 있는 건 사실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파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전 연패 하던 때 아닙니까? 이기려고 하면 통합만이 답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 범보수 전체가 원팀이 되지 않으면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정선거 이슈하고 보수 통합 이슈, 이거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하면 저들이 선거 공작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저들의 선거 공작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우리가 모두 통합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뭐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난 총선 전에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보수 통합을 성사시킨 사람입니다. 위기 관리나 뭐 마찬가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 만약 추진하려고 하면 또다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현실적 장애들을 건너는 브릿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서 대선 승리하는 그 길을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정선거 이슈는 그 어떤 이슈보다도 저는 선행돼야 하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다른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이슈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낸들,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낸들, 지난 4.15 총선처럼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정책, 그 후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 역시 부정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정권 교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도 지금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교적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그 시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오늘 황교안 후보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좀 소상하게 이제 그런 방송 횟수가 좀 가면서 훨씬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아마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아마 많이 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추석 인사 겸 한번 좀 당부 말씀 또 부탁도 좀 하시고 좀 지지도 호소하시고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래 약속한 시간보다는 많이 지났네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궁 박사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러분들께도 좀 감사와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상황인지라 추석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많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좀 위로하고 돕고 이렇게 한다면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 또 나라가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서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서 시급한 민생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나라의 틀도 너무 무너졌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정상국가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약속한 대로 초인류 정상국가 만들겠습니다. 길 있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또 주인이십니다. 저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황교안 후보께서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직접 대면 인터뷰는 아니지만 대면에 거의 준할 정도의 그런 온라인 인터뷰를 하면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황 대표님이 상당히 이제 신뢰가 가고 또 진중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온라인 인터뷰도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추석날 저녁이면은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계실 테니까 황 후보님한테 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시청자들한테 국민들에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제가 연락해서 이렇게 오늘 온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매력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 온라인 그걸 하면서 상대방이야 저분을 좀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또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어떻든 황교안 후보님이 사람을 이제 마음을 끈 거는 아주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재주니까 이렇게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저분이 또 다른 저런 면들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부분을 아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열망을 이제 안고 뛰시니까 앞으로 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반드시 4강에 진출하셔가지고 최종 고지까지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껏 노력하시고 또 오늘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아마 지지를 아끼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연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